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 저녁, 성북동 고요한 고급 주택가에는 희뿌연 하늘 아래 하얗게 쌓여가는 눈과 함께 정막이 내려앉았다. 그 고요함을 깨뜨리는 것은 단 하나. 철문 앞에 선 작은 그림자였다. 아이였다. 코끝까지 내려쓴 털모자, 너무 큰 점퍼,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흠뻑 젖은 바지. 초라한 운동화 사이로 눈물이 섞인 물이 스며들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방 한 칸만 있으면 돼요. 밥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작았고 떨림보다도 애처로웠다. 배를 누른 소녀는 이름을 묻는 이에게 작게 속삭였다. 전 아름이에요. 윤아름. 문을 연 이는 윤가 저택의 집사 한세준이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머물러 온 그는 이제 나이든 중년 남성이었고 첫눈 속에 덜덜 떠는 어린 소녀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들어오렴. 지금은 춥고 늦었으니 일단 몸부터 녹이자. 아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한세준은 그녀를 본관이 아닌 뒤뜰 창고로 안내했다. 아직 안주인께 허락받지 못했단다. 이곳은 잠시 머물 수 있는 곳이야. 히터는 없지만 담요가 있단다. 창고는 작고 차가웠지만 아름은 얼굴에 생기를 띄었다. 담요를 품에 꼭 껴안고 그녀는 작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세준은 그 모습에 가슴이 저릿했다. 그저 한 끼 식사와 바닥이라도 누울 자리를 위해 이렇게 애원하는 아이라니. 그날 밤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아름은 곱게 접은 비닐봉투 속에 간직해온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그녀가 기억하는 단 하나의 단어였다. 아빠, 윤지호. 다음 날 아침, 윤가 저택의 안주인 윤정숙 여사는 아침차를 마시며 집사에게 물었다. 어젯밤 누군가 배를 눌렀다고 들었는데? 네, 여사님. 작은 소녀였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창고에 묵게 했습니다. 정숙의 이마에 주름이 졌다. 창고에 함부로 들여보내는 것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숙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가 있었다. 오직 하나뿐이던 아들, 윤지호를 떠나보낸 그날 이후 그녀는 차가운 껍질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며칠 후 아름은 조용히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허락받지 않은 손이었지만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아침마다 창고 앞문을 쓸고 부엌에 남은 그릇을 정리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이는 정숙의 외손녀 김날이었다. 활달하고 호기심 많은 7살 소녀였다. 너 여기서 뭐해? 난 잠시 머무는 아이야. 이름은 아름이야. 우리 친구하자. 나 혼자 노는 거 싫거든. 그날부터 나리는 아름을 친구처럼 대했다. 몰래 간식을 가져다주고 마당에서 같이 놀고 책을 함께 읽었다. 나리의 형인 민재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눈을 흘겼다. 그 애는 그냥 하녀잖아. 왜 같이 놀아? 하지만 나리는 씩씩하게 대꾸했다. 그냥 하녀가 아니야. 친구야. 며칠 후 아름은 본관의 복도를 청소하던 중 한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는 숨이 멎을 듯 놀랐다.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의 사진 속 아빠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에 손을 댔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빠? 그 장면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한세준의 눈이 커졌다. 혹시 정말?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먹을 꼭 쥐었다. 그날 밤 한세준은 창고로 찾아와 조용히 물었다. 그 사진 속 남자, 너에게 어떤 사람이니? 엄마가 늘 말했어요. 이분이 내 아빠야. 이름은 윤지호. 그 이름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저택을 떠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금기처럼 꺼내지던 그 이름. 한세준은 아름이 가진 흑백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다. 확실했다. 윤지호와 이소연. 그녀가 기억하던 그 연인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한세준의 머릿속엔 하나의 진실이 떠올랐다. 이 아이는 윤지호의 딸이다.
윤정숙 여사의 친손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준비되지 않은 진실은 칼이 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창고 안에서 아름은 잠들지 못했다. 작은 손으로 담요를 꼭 쥔 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엄마, 저 잘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겠죠? 눈은 멈췄지만 추위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밤 소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고 조용한 불빛 하나가 켜지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희망이라 불릴 수 있는 감정이었다. 윤가 저택은 서울 성북동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엄격한 전통을 지닌 집안으로 알려져 있다. 정문에서부터 본관까지 이어지는 돌길은 항상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담벼락 안에서는 외부의 소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윤정숙 여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장본인이자 누구보다도 완벽한 질서를 중요시했다. 그녀는 집안의 중심이자 윤가의 이름을 지키는 마지막 어른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미소를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윤지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차를 마시며 신문을 넘겼다. 마주 앉은 이는 그녀의 외손녀 김나리, 그리고 나리의 어머니 최미현이었다. 어머니, 요즘 밤에 저택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데요. 미연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소문은 늘 있어 왔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지. 그 순간 나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아름이 언니는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도 눈 쓸었어요. 정숙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누구? 창고에 있는 언니요. 엄청 착해요. 저랑 같이 책도 읽어주고. 정숙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지난 밤 집사가 말했던 그 아이였다. 이름은 윤아름.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은 어딘가 익숙한 성도 함께였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숨기고 단호히 말했다. 너무 친해지지 마라. 저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한편 아름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 눈을 치우고 있었다. 손은 얼었고 발끝은 저려왔지만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움직였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는 윤민재였다. 나리의 형이자 최미현의 아들이며 정숙의 유일한 외손자. 그는 무심한 듯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왜 저런 아이를 들여보냈는지 모르겠어. 하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잖아. 어머니 미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내가 그런 말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허락하신 일이다. 괜히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곤란해져. 그러나 속내는 달랐다. 최미연은 처음부터 아름이 불편했다. 조용하지만 성실하고 나리와도 금세 가까워진 아이. 게다가 윤씨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래전부터 떠오르던 불편한 기억이 있었다. 그 기억은 지호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고 절대 다시 언급되어선 안 되는 진실이었다. 그날 오후 아름은 부엌의 빈 접시들을 정리하며 나리와 함께 웃고 있었다. 언니, 우리 내일도 책 읽을까? 그래,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야, 언니는? 난 가족이 나오는 이야기. 그 짧은 대답에 나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에? 아름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보고 싶어서. 밤이 되자 정숙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지호가 남긴 물건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사진 몇 장, 편지 하나, 그리고 이름이 적힌 낡은 수첩.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들었다. 지호야.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속 지호는 웃고 있었다. 옆에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정숙이 가장 반대했던 여자, 이소연. 그 사진은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의 조각이었다. 다음 날, 한세주는 부엌 근처에서 아름을 불러 세웠다. 아름아. 네, 할아버지. 어제, 너 사진을 하나 보고 있었지? 아빠 사진.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 남겨주셨어요. 이름도 말해줬어요. 윤지호. 제 아빠 이름이래요.
세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 혹시 전에 들은 적 있어? 아니요. 그 이름 말고는 몰라요. 엄마는 항상 아빠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세준은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진작 드러났어야 할 진실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이 필요했다. 며칠 후 아름은 마당을 쓸던 중 집사 세준이 건넨 작은 봉투를 받았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몰라. 안에는 낡은 엽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뒷면에는 또박또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 아이를 꼭 지켜주세요. 그녀는 당신의 피입니다. 이소연의 이름과 함께 적힌 그 엽서는 오래전 윤지호가 보냈던 것이었다. 그 순간 아름은 그저 손끝으로만 엽서를 매만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 익힌 진실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은 곧 폭풍처럼 몰아닥칠 것이었다. 하얀 눈이 완전히 녹기도 전 저택의 분위기에는 이전과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겉보기엔 평온한 일상 같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한 감정과 비밀이 얽히고 있었다. 한세준은 창고 문을 열며 조용히 아름을 불렀다. 아름아, 잠깐 시간 괜찮니? 네, 할아버지. 그는 말없이 손짓으로 그녀를 뒤뜰로 이끌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공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그 정원에서 그는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너, 혹시 내 아빠 말인데 정말 이름이 윤지호가 맞니?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너의 아빠는 윤지호야. 아주 따뜻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단다. 엄마는 아빠 얘기할 때마다 꼭 웃으셨어요. 울다가도. 세준은 눈을 감았다. 그가 기억하는 윤지호 역시 그랬다. 조용하고 배려 깊고 그러나 어딘가 외로웠던 사내. 그리고 이소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을 때만 유일하게 생기가 돌았다. 그럼 혹시 너 엄마 성함도 기억하니? 이소연이에요. 세준은 더 이상 아무 의심이 들지 않았다. 수십 년 전 자신이 그토록 말리고도 결국 저택을 떠났던 지호. 그리고 함께 사라졌던 그 여인. 그리고 태어났을지도 모를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윤아름이었다. 그날 저녁 정숙 여사는 벽난로 앞에서 혼자 와인을 홀짝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노을빛이 저택 안으로 스며들고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 사진은 오랜 세월 동안 서랍 속에 봉인되어 있었다. 왜 지금 이 순간 다시 보고 있는 걸까? 이유는 분명했다. 최근 들어 계속 떠오르는 그 아이, 아름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빛, 그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웃을 때 미세하게 올라가는 입꼬리, 모두 지호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리와 아름은 안뜰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본 최미연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나리야, 엄마가 몇 번 말했니? 그 아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왜요? 언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과 가족은 달라. 그 아이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야. 나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른들은 좋은 사람을 그렇게 쉽게 밀어내는 걸까? 그 순간 민재가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엄마, 혹시 그 아이, 윤지호 삼촌이랑 관계 있는 거 아냐? 미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이름은 이 집에서 꺼내지 말라 했잖아. 하지만 얼굴이 너무 닮았어. 사진에서 봤던 삼촌이랑 눈이 똑같아. 미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점점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름의 존재는 그저 위협이 아니라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끌어올리는 열쇠였다. 그날 밤 아름은 창고 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것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남겨준 마지막 물건이었다. 수첩 속에는 날짜도 일기도 없이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름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점점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가족에 대한 기억, 그리고 희망. 며칠 뒤, 한세주는 용기를 내어 정숙을 찾았다. 차를 마시던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앉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세준 씨? 그 아이, 아름 말입니다. 혹시 윤지호님의 딸일지도 모릅니다. 정숙의 손에 들린 찻잔이 가볍게 흔들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런 말은 조심해야 해. 저는 그 아이가 지호님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소연, 지호님의 연인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숨결은 더 짧아졌다.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죽었다고 들었어. 그때 사고에서. 그건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의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살아남았다면.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봉인해왔던 기억들이 하나둘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호에게 했던 말들. 그 아이를 낳으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차가운 문장.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작별의 대화. 그 밤, 정숙은 처음으로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녀나 집사조차 가까이 가지 않는 그 공간. 조용히 문을 열자 아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사님? 정숙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아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혹시 내가 가진 그 사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아름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바로 윤지호와 이소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정숙의 입술이 떨렸다. 지호야.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마치 꿈이라도 꾸는 듯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너의 딸이니. 아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 순간 방 안에 흐르는 공기가 바뀌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감정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깨어나는 소리였다. 윤정숙 여사는 창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한참이 걸렸다. 손끝에 남은 사진의 감촉,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 외면해온 지호의 웃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지호는 떠났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기억에서, 그녀의 가족에서. 하지만 지금 그 아이 윤아름은 여기에 있었다. 살아서, 숨쉬며 그와 똑같은 눈빛을 지니고. 다음 날 정숙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그 안에는 과거를 담은 기록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지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다. 그녀는 그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았었다. 어머니, 저는 소영과 함께 떠납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졌고 저는 그 책임을 지려 합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피는 속일 수 없으니까요. 정숙은 편지를 준 채 손을 떨었다. 그날 그녀는 이 편지를 보고도 무시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라며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두 구의 시신뿐이었다. 아이에 대한 흔적은 없었다. 누구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아이가 사산되었는지, 함께 타버렸는지, 혹은 살아남았는지. 하지만 그때 정숙은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오후가 되어 저택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은 긴장하고 있었다. 특히 최미연은 점점 정숙의 시선이 아름에게 향하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졌다. 그녀는 정숙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 아이에 대해 너무 마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딸인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정숙은 미연의 말에 눈을 가늘게 떴다. 지호의 딸일 수도 있어. 그럴 리가요. 지호 씨는 이미 떠난 지 오래고 그 아이는 그냥 우연히 닮았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닮은 얼굴 많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의 반박은 허용되지 않았다. 미연은 입을 다물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설마 진짜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가? 며칠 후 정숙은 아름을 본관으로 불렀다. 창고가 아닌 정식으로 이 집안의 거실에 초대된 것은 처음이었다. 아름은 긴장한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았다. 아름아, 내 엄마가 누구라고 했지? 이소연이에요. 그래. 그럼 혹시 내가 살던 곳 기억하니? 강릉이에요. 엄마랑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어요. 조용하고 사람들 친절했어요. 정숙은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강릉은 지호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머무르던 곳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혹시 너 이 편지 본 적 있니? 정숙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다. 아름은 그것을 받아들고 손끝으로 문장을 따라 읽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그 문장은 너무도 조용했지만 아름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을지도 모를 아빠의 바람이었다. 정말 저희 아빠가 쓴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지호의 딸이야. 내 손녀.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시간들이 이 한마디로 모두 바뀌어 버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럼 할머니가 맞아요? 정숙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듣고 눈가를 적셨다. 그래, 내 손녀야. 내가 몰랐던, 내가 외면했던. 그날 밤 아름은 창고가 아닌 본관의 게스트룸에서 잠을 청했다. 침대는 포근했고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름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얽혀 있었다. 기쁨, 혼란,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설렘.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진짜 가족이 생긴 걸까? 다음 날 아침, 윤가 저택의 식사 자리는 평소와 달랐다. 정숙은 직접 자리에 앉았고 아름 역시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최미형과 민재는 그 광경에 말을 잃었다. 특히 민재는 씁쓸하게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저 아이가 가족인 거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아름의 그릇에 반찬을 놓아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이 집의 밥은 너의 밥이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 집안에 큰 파문을 일으킬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윤가 저택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정숙 여사가 윤아름을 공식적으로 손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본관의 분위기엔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스며들었다. 아름은 이제 더 이상 창고에 머무르지 않았다. 본관의 손님방에서 자고 가족 식사 자리에도 앉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다. 특히 최미영과 그녀의 아들 윤민재는 그 변화를 불편하게 여겼다. 엄마, 진심이야? 할머니가 진짜 저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겠다고? 민재의 물음에 미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굳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 아이가 이 집의 중심이 되기 전에.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불안이 아닌 오래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숙이 누구보다 피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지호의 딸이라는 이름 하나로 아름은 이미 이 집안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아름은 나리와 함께 복도를 걷고 있었다. 나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언니, 우리 아빠 책상 위에 있는 그 만년필 봤어? 엄청 멋있어. 정말. 난 아직 거긴 안 가봤어. 같이 가보자.
아무도 없을 거야.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2층 서재로 향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사람의 인기척이 없었다. 나리는 신나서 책상 위에 있는 만년필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봐봐. 반짝이지? 아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책장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액자에 멈췄다. 그 안에는 낯익은 사진이 있었다. 지호, 그리고 젊은 시절의 정숙 여사. 그녀는 마치 끌리듯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찢었다. 최미현이었다. 그녀는 아름과 나리를 노려보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내가 누구 마음대로 남의 물건을 만져? 나리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아름은 당황한 얼굴로 손을 내렸다. 전 그냥 사진이. 사진. 도둑질 하려던 거 아니고? 그 말에 아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 없어요. 전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넌 처음부터 수상했어.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뭔가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겨. 아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때였다. 정숙이 서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슨 일이지? 미연은 바로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서재에 몰래 들어와서 지호 씨의 사진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도난 위험도 있고요. 정숙의 시선이 아름에게 향했다. 아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그녀는 정숙의 인정을 받기 위해 조용히, 성실히 지내왔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정말이냐? 너 혼자 들어간 거냐? 아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나리랑 같이. 그냥 사진이 눈에 익숙해서 보고 있었어요. 손대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앞서갔구나.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말은 아름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숙은 차갑게 말했다. 당분간 본관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창고로 돌아가 있어. 아름은 짐작했다. 이것이 사실상의 쫓겨남이라는 걸. 창고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추웠고 그녀는 외로웠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희망조차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창고에 들어와 조용히 사진을 꺼내 들었다. 아빠, 전 또 틀렸나요? 가족이라는 건 결국 나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그날 밤 한세주는 창고를 찾았다. 아름아.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알고 있다. 나도, 나리도. 하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복잡하단다. 그럼 전 또 떠나야 하나요? 세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 더 깊은 어둠을 지나야 해. 다음 날 아침, 아름은 자발적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작은 가방을 메고 창고 문을 나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정말 널 다시 쫓아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 답은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명확하지 않았다. 윤아름이 저택을 떠난 지 3일이 지났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어딘가 꺼림칙한 공허함이 감돌았다. 정숙 여사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매일 아침 마당을 바라볼 때마다 익숙한 모습이 떠올랐다. 창문 밑에서 눈을 쓸던 작고 마른 아이, 무릎을 꿇고 정원을 닦던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해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던 그 눈빛. 그 눈빛은 지호와 같았다. 아니, 지호 그 자체였다. 한세주는 아름이 떠난 다음 날부터 계속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물건 중 수첩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겉은 낡았지만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한 장의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우편물 봉투였고 발신인은 이소연, 수신인은 윤정숙으로 적혀 있었다. 날짜는 10년 전, 아름이 태어난 해의 가을이었다. 한세준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편지를 꺼냈다. 어머님, 이 글이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깁니다. 지호와 저는 지금 강릉에 있습니다. 아이를 곧 출산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선택을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부디 당신의 손으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당신의 피입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마지막에는 작은 사진이 함께 들어있었다. 신생아용 모자를 준비하며 웃고 있는 이소연의 모습이었다. 세주는 그 순간 이 편지를 왜 자신이 이제서야 보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저택에 다시 돌아온 또 다른 인물, 박 기사와 연결된다는 것을 떠올렸다. 며칠 전 윤가 저택 근처에서 차를 정비하던 박 기사는 우연히 한세준과 마주쳤다. 오랜만입니다. 한 집사님. 박 기사님. 아직 서울에 계셨습니까? 그날 이후로 쭉 강릉에 있었습니다. 지호님. 사고 이후 오랫동안 그녀를 도왔었죠. 세주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 살아 있었습니까? 내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던 건 지호님과 다른 운전자뿐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아이가 아플까 봐 병원에 들렀다 늦게 출발했고 덕분에 사고를 피했죠.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어렵게, 조용하게.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 기사는 눈을 피했다. 소연 씨는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버림받을까봐. 그녀는 여전히 정숙 여사님이 그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주는 이해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처음부터 외면된 관계에서 시작된 비극이었다. 한세주는 더는 주저하지 않고 정숙 여사를 찾았다. 그녀는 응접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가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다. 여사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주는 이소연의 편지와 사진을 내밀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이 아이는 당신의 피입니다. 그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갈라놓았다. 그동안 버티고 있던 자존심과 죄책감, 그리고 모성의 가장자리까지 그 문장은 파고들었다. 사진 속 배를 어루만지며 웃고 있는 이소연. 그 옆에는 그녀가 직접 떠준 듯한 털모자가 놓여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기억이 밀려왔다. 지호가 처음 이소연을 데려왔을 때 그녀가 말했던 단호한 문장. 그 아이를 낳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지막이 되어버렸던 날 지호는 떠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다 결국 스스로 기다리기를 포기해버렸다. 그 아이는 정말 살아 있었구나. 그녀는 중얼이듯 말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또 한 번 쫓아낸 거였구나. 정숙은 그 길로 차를 준비시켰다. 세준에게 아름이 머무는 곳을 물었고 세준은 조심스레 강북의 한 작은 식당 주소를 전해주었다. 그곳은 박 기사의 아내가 운영하는 조그만 백반집이었다. 아름은 그곳에서 식기를 닦으며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백반집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얀 코트를 입은 정숙이 천천히 들어섰다. 그녀를 본 아름은 놀라서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떨어뜨렸다. 정숙은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미안하다. 아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나는 너를 2번이나 밀어냈다. 한 번은 태어나기 전, 그리고 또 한 번은 직접 너의 손을 떼어냈지. 정숙은 다가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방의 시간도, 백반집의 소음도 모두 정지한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나는 내 할머니가 되고 싶다. 아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 다시 돌아가도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집이야.
그날 밤 저택의 불이 다시 켜졌다. 차가운 벽 너머로 따뜻한 숨결이 스며들었다. 창고가 아닌 본관의 방 안, 아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지호와 이소연의 얼굴을 보았다. 지호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왔다, 내 딸. 윤아름이 다시 윤가 저택에 들어선 날,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무거웠다. 정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아름의 손을 잡고 정문을 통과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하녀들과 하인들,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멈춰선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얼굴은 최미현과 윤민재였다. 미연은 당장 달려와 정숙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아이를 다시 데려오셨다고요? 정숙은 미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아름이는 지호의 딸이다. 그리고 내 손녀다. 더는 부정하지 않겠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믿으시겠다고요? 단지 닮았다는 이유로? 그 아이가 정말 지호 씨의 딸인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정숙은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아이가 가진 사진, 지호가 보낸 편지, 소연의 글씨,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증거다. 무엇보다 내 눈이 기억한다. 내 아이의 흔적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 그만해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제부터 아름은 이 집의 정식 가족으로 인정할 것이다. 어떤 누구도 그 사실을 흔들 수 없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침묵이 가득했다. 정숙 여사는 아름을 자신의 옆에 앉혔고 나리는 기쁘게 언니 곁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민재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미연은 음식을 손도 대지 않았다. 민재는 결국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저는 이런 식사는 원하지 않아요. 미연도 그를 따라 일어섰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우리도 생각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생각하거라. 내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아름은 식사 중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으로 인해 분위기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숙은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이 집은 본래 조용했지만 진실이 돌아오면 늘 이런 진통이 따르지. 며칠이 지나면서 아름은 다시 저택의 일상 속에 적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하인들의 시선도, 미연의 말투도, 민재의 태도도 모두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를 갖추었지만 내심 아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녀 중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식으로 가족이라지만 어디서 온지도 모르잖아. 진짜일까? 할머니는 나이 드셔서 판단이 흐려진 거야. 그 마른 문 너머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아름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날 밤 아름은 혼자 마당에 나와 눈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지나가는 길목이었다. 눈은 이제 흔치 않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한세준이 조용히 다가왔다. 춥지 않니? 괜찮아요. 익숙해요. 힘들지 않다고 해도 괜찮단다. 이 집이 너에게 따뜻한 공간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가족이 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피가 이어졌다는 건 충분하지 않나요? 세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가장 어려운 건 받아들이는 마음이지. 진실보다 감정이 먼저 걸림돌이 되거든. 며칠 뒤 정숙은 가족 전원을 서재로 불렀다. 모두가 모인 자리,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분명하다. 이 집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정리할 것이다. 그 순간 미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설마. 그래, 아름에게도 이 집의 일부를 물려줄 것이다. 민재는 손을 책상에 내리쳤다. 그건 불공평해요. 저희는 수십 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어요.
그 아이는 몇 주밖에 안 됐다고요. 정숙은 그를 바라보았다. 넌 내 손자고 내 어머니도 내 딸이다. 그건 변함없다. 하지만 아름은 지호의 딸이다. 내 아들의 딸이고 이 집안의 이름을 다시 이어갈 사람이다. 이름이요? 이름만으로 모든 걸 줘야 하나요? 이 집은 피로 시작됐고 이제 진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는 그 아이를 2번 잃었다. 더는 그 아이를 외롭게 둘 생각 없다. 회의가 끝난 뒤 아름은 조용히 방으로 올라가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다. 가족이란 말이 참 무겁다. 때로는 아무런 말 없이 나를 안아준 나리와 세준 할아버지가 더 가족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보면 나도 이 집에서 태어났다는 걸 느낀다. 아직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라고 믿고 싶다. 창밖에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부는 바람이 가만히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아름은 그 바람이 조금은 따뜻해졌다는 걸 느꼈다. 이 집은 아직 완전히 자신을 품어주지 않았지만 이제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아름은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다. 윤가 저택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정숙 여사의 선언 이후 가족 사이의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특히 최미영과 윤민재의 반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정숙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누구보다도 이 불편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아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이 집에 있어도 되는지, 자신이 만든 균열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됐다. 그날 아침, 아름은 부엌에서 나리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다. 언니, 오늘도 같이 학교 가줄 거지? 응, 학교 문 앞까진 같이 가줄게. 그럼 방과 후엔 우리 마당에서 책 읽자. 아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어져 있었다. 정숙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호의 어릴 적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소녀는 지금의 아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세준이 조용히 다가왔다. 여사님, 오늘 아름이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있었던 것 보셨죠? 응. 그 아이가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정숙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거야. 마음을 내밀고 다시 밀려나고 나도 그걸 반복했지.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그날 오후 아름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짐이라고 해봤자 많지 않았다. 몇 벌의 옷과 수첩, 사진, 그리고 이소연이 남긴 편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편지였다. 정숙 여사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이자 감사의 표현이었다. 할머니,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누군지 몰랐을 때도 받아주셨고 알고 나서도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가족들이 아프게 싸우는 걸 보는 게 더 이상 어렵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누군가를 받고 그 자리에 서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이번엔 제가 먼저 물러날게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랑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다. 처음으로 따뜻한 잠을 잤던 곳, 처음으로 가족의 식탁에 앉았던 공간, 그리고 이제 떠나는 길목. 밤이 되자 아름은 조용히 정문을 나섰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본관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등졌다. 그러나 그녀는 모른 채 떠나고 있었다. 정숙이 그녀의 방을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텅 빈 방을 마주하고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정숙은 편지를 읽고 난 뒤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이 떨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아름아, 왜 또 너부터 나서야 하니? 그녀는 다시는 아이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이는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 사라졌다. 세준이 달려와 말했다. 여사님,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가야 해. 이번엔 내가 직접.
정숙은 외투를 챙겨 입고 차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이 균열을 이제 자신의 손으로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름이 떠날 수 있는 방향을 짐작하며 정숙은 가장 먼저 강릉행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그곳은 소영과 지호가 머물던 곳이자 아름에게 유일하게 익숙한 집 같은 기억이 있는 곳이었다. 버스터미널 한쪽 구석, 아름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정숙이 그녀를 발견한 건 무수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단번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아름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니? 그냥 할머니가 더 힘들어지실까봐 가족이 계속 다투는 걸 보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정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하지만 제가 있으면서 모두가 변했어요. 민재 오빠도, 이모도. 그들이 변한 게 아니야. 드러난 거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마음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덮고 있던 것들이. 아름은 눈물을 삼켰다. 그럼 제가 다시 가도 되나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지. 내 자리는 내가 떠난 적 없는 곳에 있어. 그날 밤 정숙과 아름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아름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나리가 잠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정말 가는 줄 알았어. 미안해. 다시는 안 갈게. 민재는 복도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흔들림이 있었다. 아름이 돌아온 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이 집을 바꾸는 첫 번째 용서의 시작이었다. 윤가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는 전과는 달랐다. 아름이 돌아온 이후 가족들은 겉으로는 일상처럼 행동했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윤민재에게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식탁에 앉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정숙 여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식사를 이어갔고 아름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나리는 예전처럼 활짝 웃으며 언니 옆에 앉았다. 언니, 오늘은 내가 책 읽어줄게. 어제 학교에서 새로 배운 이야기 있어. 아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어딘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식사 후 민재는 혼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요즘 자주 그 자리에 머물렀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앨범이 들려 있었다. 정숙 여사가 준 것이었다. 지호 삼촌을 기억하라고. 그는 처음엔 열어보지 않으려 했다. 자신에게 삼촌은 이미 오래전 잊힌 이름이었고 아름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사진 속의 지호는 젊고 맑았다. 지금의 아름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얼굴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닮았네. 그날 오후 민재는 우연히 창고 옆을 지나가다 아름과 마주쳤다. 아름은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먼지를 털어내며 힘겹게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민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 집 누구도 너한테 그런 거 기대 안 해. 아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래도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적어도 누가 다녀간 흔적은 남기고 싶어요. 그 말에 민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럼 너도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누군가는 제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뒤돌아서 걸어갔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림을 남겼다. 며칠 후 정숙은 가족들을 다시 서재로 불렀다. 이번에는 상속이나 결정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모두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틈이 생겨 있었다. 겉으로는 반듯하고 조용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지. 지호가 떠난 후 나는 나조차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녀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다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용서를 구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용서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아직 그 아이를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떠났던 날, 나리가 밤새 울더군요. 그걸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필요하다. 나는 그걸 알지만 시작은 지금 해야 해. 그녀는 아름을 바라보았다. 아름아, 내가 용서해준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마른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다음 날, 민재는 혼자 창고를 찾았다. 그곳은 이제 아름의 책들과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는 조용한 작은 공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장 앞에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다. 아름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약간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내가 떠났을 때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했어. 불편했어. 죄송해요. 아니, 그건 내가 사과해야 할 말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밀었다. 이거 삼촌 책장이었어. 내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름은 눈이 조금 커졌다. 책 표지에는 윤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고마워. 민재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날 저녁, 그는 식탁에서 처음으로 아름에게 말을 걸었다. 내일 나리랑 같이 도서관 갈 건데, 같이 갈래?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차를 따랐다. 가족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서로의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장 단단한 벽은 언제나 마음 안에 있었고 그 벽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윤가 저택은 조용한 준비로 분주했다. 정숙 여사의 생신을 기념하는 가족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오랜만에 저택 안에는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름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하녀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도 머뭇거리는 아이도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익숙한 솜씨가 깃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고 단단했다. 나리는 옆에서 연신 질문을 던졌다. 언니, 나중에 떡국도 배울 수 있어? 그럼. 다음엔 나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진짜지? 진짜지. 정숙은 그 모습을 부엌문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저녁이 되자 식탁은 완전히 차려졌고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앉았다. 정숙이 먼저 자리에 앉았고 미영과 민재, 세준, 나리, 그리고 아름까지 모두 둘러앉았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안에 무엇이 숨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그 조용함이 끝난 것 같구나. 그녀는 숟가락을 들며 말을 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나에게는 소중하다.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아프게도 또 살아가게도 만들었지.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민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지금도 완전히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언니가 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아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미연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이제는 인정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라는 거요. 그리고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 정숙은 감정이 북받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그럼 이제 우리 제대로 인사해보자. 아름아. 아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정숙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가의 이름으로 너를 정식 가족으로 맞는다.
지금부터 너는 이 집의 일원이자 내 손녀이며 지호의 딸이다. 아름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리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언니 축하해.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모두가 웃었고 웃음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따뜻했다. 식사가 끝난 뒤 민재는 조용히 아름에게 다가왔다. 내가 준비한 거 있어.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지호 삼촌이 예전에 쓰던 목걸이야. 내가 가져도 될 것 같아서. 아름은 눈을 크게 뜨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펜던트 안에는 작게 A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아빠가 준비하신 걸까요? 모르겠지만 왠지 너를 위한 것 같더라. 아름은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정숙은 아름과 함께 지호와 이소연의 묘소를 찾았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언덕 위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아름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인사했다. 아빠,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도 찾았고 이름도 되찾았어요. 조금 늦었지만 저도 이제 괜찮아요. 정숙은 뒤에서 묘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지호야, 너희 아이는 참 강한 아이로 자랐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이야. 이제야 비로소 너에게 약속을 지킨 것 같구나.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마치 지호가 웃으며 대답하는 듯한 순간이었다. 며칠이 지나 아름은 서울의 한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식사를 나눠주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아이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아름은 점점 환하게 웃게 되었다.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이 집에 온 건 단지 피 때문이 아니야. 너는 이 집에 희망을 가져왔단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 저택의 마당에는 작은 피크닉 자리가 마련되었다. 정숙은 하얀 모자를 쓰고 나리는 책을 읽었고 민재는 간식을 나눴다. 아름은 그 한가운데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더 깊은 무엇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속에 있다. 바람은 다시 불었고 그 바람 속에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과 시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다시 불릴 수 있었고 그 시간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이제 윤아름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